결혼 3년 차 남편이 야근한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았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이해해 주라고 하면 꾹 참고 넘겼다. 그날 새벽 2시 경찰서에서 내 차가 사람을 쳤다는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분명 회사 식구들과 회식 중이었는데 사고 현장에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경찰과 피해자 가족을 붙잡고 눈물을 짜내며 하소연하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제가 다 책임질 겁니다. 남편은 그 뒤에 서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그의 셔츠에서는 내 것이 아닌 낯선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돌아보며 어서 상황을 맞추라는 듯 명령조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불현듯 실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내뱉었다. 다음 순간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새벽 2시 17분 고깃집 앞 찬 바람 속에서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수정이 마시다 남은 생수병을 든 채로 내 부축을 돕고 있었다. 우리 부서의 연말 회식이 막 끝난 참이었고 팀장님은 길가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있었으며 후배들은 서로 허리를 숙여가며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다. 액정을 힐끗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서은채 씨 맞으십니까? 여기 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입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조금 전 잠실대교 남단 부근에서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내 첫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나는 곧장 주차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차는 그곳에 없었다. 내 명의로 등록된 그 하얀색 승용차는 평소 내가 출퇴근할 때 모는 차였다. 오늘 퇴근하기 전 강정우가 문자를 보내 야근해야 하니 회식 장소까지는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다. 차는 자기가 회사로 몰고 갔다가 새벽에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나는 너무 무리하지 마 하고 답장까지 보냈었다. 길가에 선 채 경찰이 불러주는 차량 번호를 듣는 순간 목구멍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다. 번호는 틀림없는 내 차였다. 운전자는요? 내가 물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대답이 돌아왔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서은채 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민수정의 손이 내 팔을 꽉 움켜쥐었다. 나와 같은 손해사정 조사팀에서 7년을 구른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보다 더 싸늘하게 표정을 굳혔다. 은채야, 너 저녁 6시 반부터 내내 우리랑 같이 있었어. 그녀는 생수병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내가 택시 부를게. 휴대폰 절대 끄지 말고 지금부터 모든 통화 다 녹음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택시가 사고 현장을 향해 달리는 내내 창밖으로 뒤로 밀려나는 가로등 불빛을 응시하면서도 내 머릿속은 지독하게 맑았다. 교통사고 손해사정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일종의 직업병이 있다. 어떤 사고든 목격하면 시간, 위치, 운전자, 음주 여부,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그리고 블랙박스부터 떠올리는 버릇. 하지만 그 순간까지만 해도 강정우가 내 손에 칼자루를 쥐어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현장은 내 예상보다 훨씬 어수선했다. 폴리스라인 밖에는 슬리퍼를 끌고 나온 동네 주민인 듯한 사람들이 몇몇 서성이고 있었다. 차에 치인 피해자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간 후였고 바닥에는 물로 씻어낸 핏자국이 어스름하게 남아있었다. 내 차는 길가에 비스듬히 처박혀 있었는데 우측 전면이 푹 찌그러지고 깨진 전조등 파편이 아스팔트 위에 흩뿌려져 있었다. 조수석 문짝 근처에는 검붉은 자국이 점점이 묻어 있었고 차 안의 에어백은 전부 터져 있었다. 시어머니 남알순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에 외투 단추마저 엇갈리게 채운 꼴로 경찰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목 놓아 통곡하고 있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 마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시위라도 하는 것 같았다. 우리 며느리가 운전한 거예요.
애가 사고를 내고 너무 놀라서 잠깐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게요. 치료비도 물어주고 합의금도 넉넉히 주겠습니다. 애가 아직 젊어서 철이 없어 그래요. 경찰 양반,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맙시다. 나는 폴리스라인 밖에 걸음을 멈췄다. 강정우는 시어머니 뒤에 서 있었다. 셔츠 기든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먼저 시선을 피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내 눈에는 똑똑히 보였다. 그는 왼손으로 길가의 가드레일을 짚고 있었고 오른손 소매 끝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으며 입술은 방금 토하기라도 한 사람처럼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다. 그에게서 짙은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시어머니가 쓸 리도 없는 달콤하고 끈적한 향수 냄새도 섞여 있었다. 셔츠의 두 번째 단추 옆에는 옅은 붉은색 자국이 묻어 있었는데 그는 손바닥으로 그곳을 꾹 누르고 있었다. 누르면 누를수록 그 자국은 더욱 선명해졌다. 중년 남성 한 명이 경찰 옆으로 돌진하며 다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동생이 차에 치여 다리도 못 움직이고 실려갔는데 지금 저 여자가 운전했다고 우기는 겁니까? 저 여잔 방금 막 도착했는데 어떻게 차를 몰고 도망쳤다가 다시 온단 말이오? 블랙박스랑 CCTV부터 까보라고. 여기서 질질 짜지 말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발견하더니 두 눈을 반짝였다. 며느리가 무사히 와서 안도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대신해 총알바지가 되어줄 사람을 찾은 자의 번뜩임이었다. 그녀는 몇 걸음 만에 내게 달려와 내 손목을 콱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었다. 은채야, 이제야 왔구나.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명령처럼 단호하고 차가웠다.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운전했다고 해. 너무 당황해서 뺑소니 친 거라고. 정우가 감옥 가면 이 집안 끝장나는 거 너도 알지? 나는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눈가에 칠한 파운데이션이 쩍쩍 갈라져 있었고 눈물이 두 줄기 하얀 자국을 내며 흘러내렸지만 내 손목을 쥔 그녀의 손은 단 한 치의 떨림도 없었다. 어머님, 방금 제가 운전했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경찰 쪽으로 힐끗 미끄러지더니 이내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당연히 내가 운전했잖니. 무서워할 것 없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초범이니까 피해자랑 합의만 잘하면 벌금 좀 물고 끝날 거다. 정우도 널 도울 거고 우리 집안에서도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정우 씨, 당신도 그렇게 말할 거야? 그의 목을 대가 크게 꿀꺽 움직였다. 시어머니가 뒤돌아 그를 노려보자 그제야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채야, 지금은 누구 잘못인지 따질 때가 아니야. 일단 일부터 수습하자. 따질 때가 아니다. 나는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7년을 일하며 사고 현장에서 말을 바꾸는 가해자들을 숱하게 봐왔다. 자기는 술을 안 마셨다고 우기는 사람, 운전대는 잡아본 적도 없다는 사람, 심지어 아내의 손에 차 키를 쥐어주며 경찰 앞에서 울라고 시키는 놈들까지. 매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차례가 되니 3년 전 시어머니가 내 손바닥에 차 키를 얹어주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우리가 막 결혼해서 이 잠실 아파트에 신접살림을 차렸을 때였다. 시어머니는 내 명의로 차를 등록해야 출퇴근하기 편할 거라며 젊은 부부 사이에 그런 걸 깐깐하게 나누는 건 정 없다고 하셨다. 나는 그게 나를 아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다. 강정우도 웃으며 거들었다. 은채가 매일같이 사고 현장으로 외근 나가는데 자기 차가 있어야 안전하지. 나는 그 차에 내 손으로 직접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를 달았고 클라우드 자동 백업 기능까지 켜두었다. 회사 동료들은 직업병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놀렸지만 나는 보상과 직원은 증거가 없는 게 제일 무서운 법이라며 웃어넘겼었다. 그리고 지금 그 증거는 차 안에 그리고 클라우드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경찰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서원채 씨, 사고 발생 당시 어디에 계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내 말을 가로채며 나섰다. 얘가 방금 사고를 내서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이 하나도 없나 봅니다. 경찰 양반, 이한테 숨 돌릴 시간 좀 주세요. 우리 집안은 절대 책임 회피 안 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코웃음을 쳤다. 아까부터 합의 타령만 하고 정작 누가 운전했는지는 똑바로 말도 못하면서. 경찰관님, 저기 편의점 CCTV도 있고 차 안에 블랙박스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확인합시다. 시어머니가 내 손목을 쥔 손에 왈칵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낮게 속삭였다. 은채야, 일 크게 만들지 마. 내가 안 뒤집었으면 정우는 인생 끝장이야. 너희들 앞으로 계속 살 부대끼며 살아야지.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어쩔 거냐?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꾸했다. 저희애 없잖아요.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멈칫하더니 바로 말을 바꿨다. 앞으로 생기겠지. 넌 제 아내잖아. 부부 사이에 이 정도 짐도 못 나눠져? 정우가 밖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녀가 그 말을 할 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결혼하고 지난 3년 동안 강정우가 밤늦게 들어오면 그녀는 남자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 그렇다고 했다. 주말에 갑자기 핑계를 대고 나가면 거래처 접대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했다. 공동계좌에 들어오는 그의 월급이 갈수록 줄어들 때면 젊은 남자가 밖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돈 쓸 때가 많은 법이라고 감쌌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찾아와 거실 소파에 터줏대감처럼 앉아서는 퇴근하고 돌아와 신발을 벗고 채소를 씻고 식탁을 닦는 나를 보며 늘 똑같은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우리 정우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내가 내조를 잘해야 한다. 그럴 때면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유자차라도 타드리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내가 미처 몰랐던 건 나의 그 알량한 기회와 배려가 그들의 식탐을 키워 나를 대리 처벌받을 호구로 쓸 수 있을 만큼 오만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경찰이 재차 물었다. 서은채 씨, 사고 당시 어디 계셨습니까? 나는 손을 들어 내 손목을 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그녀의 얼굴에 억지스러운 울음기가 멎었다. 나는 말했다. 어머님, 오늘 밤 제 차 블랙박스의 클라우드 백업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 차, 저녁 6시부터 제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주변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내려앉았다. 가드레일을 짚고 있던 강정우의 손이 미끄러지며 그의 어깨가 철제 난간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마치 소매 속에 꽁쳐둔 패를 누군가 그 자리에서 까발려버린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경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저는 저녁 6시 40분부터 여의도 근처에서 부서 회식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여기 동행한 직장 동료 민수정 씨와 부서원 열몇 명이 제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제 휴대전화 결제 내역, 위치 기록 다 있고요. 고깃집 내부에도 CCTV가 있습니다. 제 차 블랙박스는 클라우드 자동 백업이 설정되어 있고 실내 카메라도 있어서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녹화됩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 주십시오. 택시 반대편에서 민수정이 다가오며 명함을 내밀었다. 서은채 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민수정입니다. 은채 씨는 오늘 저녁 내내 저희와 함께 있었고 방금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 증언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팀장님과 부서원들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민수정은 시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경찰만 쳐다보며 말했다. 저희 회사가 교통사고 손해사정을 담당해서 절차는 아주 잘 압니다. 현장에서 현장에 없던 사람을 운전자로 위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니 신속히 증거를 보전해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경찰의 표정도 확 달라졌다. 강정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은채야, 진정해. 차는 내가 빌려간 거 맞아. 근데 너도 알았잖아. 내가 차 끌고 가는 거 내가 허락했잖아.
당신이 내 차 몰고 간 건 알지? 나는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근데 당신이 무면허인 줄도 몰랐고 술 마신 줄도 몰랐고 조수석에 딴 여자 태운 줄은 더더욱 몰랐어. 그의 얼굴이 파리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렸다.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끼어들었다. 무면허라니. 정우면허 다시 딴 지가 언젠데. 은채야, 너 아무리 부부 싸움 중이라도 자기 남편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면 쓰니?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강정우와 나눈 메신저 대화창을 열었다. 한 달 전 내가 그에게 면허 취소된 거 언제 회복되냐고 묻자 그는 다 처리됐어. 걱정 마라고 답했다. 2주 전 내가 왜 본인 차를 안 타고 다니냐고 물었을 땐 회사에 주차하기 불편해. 당신 차가 연비도 좋잖아 라고 변명했다. 나는 액정을 경찰에게 내밀었다. 이 사람 저한테 면허 상태를 속였습니다. 아직 면허 취소 기간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밤 차를 빌려간 것도 회사에서 야근한다고만 했지 술을 마신다는 말도 없었고 제 차 조수석에 다른 사람을 태운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무면허와 금주라는 단어를 들은 피해자 오빠의 눈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아까는 이 여자가 운전했다며. 이젠 또 아들이 차를 빌린 거라고. 당신들 사람 목숨을 대체 뭘로 아는 거야? 시어머니는 뒤로 반걸음 물러서더니 이내 다시 경찰 앞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경찰 양반, 현장이 하도 경황이 없어서 우리 정우 말만 듣고 착각한 겁니다. 며느리도 평소에 이 차를 자주 몰고 다니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헛나온 거예요. 식구들끼리 그 차가 그 차지.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차가 그 차라고요. 중년 남성이 삿대질하며 덤벼들려 하자 옆에 있던 경찰이 제지했다. 내 동생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네 집게 이름 부르듯 그게 할 소리야? 경찰은 나를 따로 불러 신분과 동선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내 곁에 선 민수정은 휴대전화 자판을 날아갈 듯 두드리며 메시지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서 단체 대화방에 알림이 쏟아졌다. 팀장님은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결제 시간은 새벽 1시 53분이었다. 후배들은 단체 사진을 보냈고 사진 속 나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불판을 물리고 있었다. 고깃집 사장님도 경찰과의 통화에서 우리 일행 열몇 명이 2시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확실하게 진술해 주었다. 증거들이 하나하나 경찰의 손에 넘어갈 때마다 강정우의 어깨는 한없이 바닥으로 처박혔다. 하지만 진짜 그를 무너뜨린 건 내 차의 클라우드 백업 영상이었다. 계정에 로그인할 때 내 손가락은 아주 차분했다. 저녁 6시 8분 영상 속 시간 순서대로 차 문이 열리고 운전석 카메라에 강정우의 얼굴이 찍혔다. 그는 지금 입고 있는 저 셔츠 차림이었고 머리도 평소보다 잔뜩 힘을 주어 매만진 상태였다. 곧이어 조수석에 한 여자가 탔다. 긴 머리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의 옆모습이 실내등 불빛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강정우를 보며 환하게 웃더니 손을 뻗어 그의 셔츠깃을 다정하게 매만져 주었다. 그 붉은 립스틱 자국은 10중 8구 그때 남은 것이리라. 시어머니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강정우가 돌진하며 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들었다. 그만해. 당장 그 빌어먹을 영상 끄라고. 민수정이 재빨리 내 앞을 막아섰고 경찰도 즉시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강정우 씨, 뒤로 물러서십시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차가 잠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강남 일대까지 달리는 경로가 선명하게 찍혔다. 차가 멈춘 곳은 강남의 어느 술집 앞이었다. 화면 속 시계가 새벽 1시를 넘겼을 무렵 강정우와 여자가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여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강정우 역시 만취 상태인 게 역력했다. 실내 카메라에는 그가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더듬거리다 겨우 열쇠를 꽂는 모습이 찍혔다. 시어머니가 돌연 나를 향해 악을 썼다. 당장 꺼. 은채야, 너 기어이 우리 정우를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니? 내 남편이잖아. 나는 끄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강정우가 육두문자를 내뱉자 차가 휘청거렸고 여자는 낄낄대며 그의 팔을 밀쳤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차로, 급브레이크, 쾅 하는 충돌음.
차 안을 비추던 카메라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조수석 여자의 비명과 함께 에어백이 터졌고 렌즈가 한쪽으로 꺾였지만 차에서 내린 강정우의 당황한 목소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녹음되었다. 엄마, 사고 났어. 빨리 와줘. 내가 운전한 거 경찰이 알면 절대 안 돼. 현장에는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변명보다 무겁게 꽂혔다. 경찰은 재생을 멈추고 즉각 동료에게 영상 증거를 보존하라고 지시했다. 강정우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극도의 낭패감과 공포였다. 그는 마치 내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사람이라도 되는 양 나를 노려보았다. 은채야. 나 아까 진짜 별로 안 마셨어. 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일단 그 영상 경찰한테 넘기지 마.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 말을 들은 피해자 오빠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사람을 쳐놓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해? 이 미친 새끼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은채야, 엄마가 이렇게 싹싹 빌게. 정우 감옥 가면 안 돼. 이제 감옥 가면 넌 어떡할래? 이 집안은 또 어쩌고. 내가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뒤집었어 줘. 그럼 엄마가 앞으로 널 친딸처럼 떠받들고 살 테니까. 치료비 우리가 다 물어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제발. 나는 나를 붙잡은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매주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방금 닦아놓은 식탁을 쓱 훑으며 모서리에 먼지가 남았다고 타박하던 손의 강정우가 벗어던진 셔츠를 내 얼굴에 휙 던지며 남편 옷기대 때도 못 빼냐고 혀를 차던 손. 달력을 툭툭 치며 명절에 친척들 선물 제대로 챙겨서 강씨 집안 체면 깎아 먹지 말라고 훈계하던 바로 그 손이었다. 지금 그녀가 바닥에 엎드린 건 내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내 손에 자기 아들의 숨통이 쥐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바짓가랑이를 확 빼냈다. 어머님. 아까 경찰이랑 피해자 가족분들 앞에서 분명히 제가 운전했다고 하셨죠. 그녀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저한테 클라우드 백업 영상이 없었다면 어머님은 절 뺑소니의 음주운전, 무면허 인명사고 가해자로 만들었을 겁니다. 절 대신 감옥에 보내려고 하셨으면서 친딸처럼 대하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십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경찰과 구경꾼들의 시선을 번갈아 보던 그녀는 돌연 태도를 싹 바꾸었다. 내가 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 은채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민수정이 코웃음을 쳤다. 며느리한테 죄 뒤집어 씌우라고 교사할 때는 아주 정신이 말짱하시던데요. 경찰이 강정우를 끌고 가 음주 측정을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따라가려 했지만 저지당했다. 그녀는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해다, 집안일이다,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피해자 가족의 표정은 살벌하게 굳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조수석에 탔던 여자가 의식을 되찾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다. 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곁에 서 있던 내 귀엔 핵심적인 내용이 똑똑히 들렸다. 운전은 강정우 씨가 했고요. 우리 같이 술 마셨어요. 정우 씨, 자기 운전 못하는 거 알면서도 새벽엔 단속 안 한다고 우기면서 탔어요. 강정우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온몸에 뼈가 발라진 사람처럼 축 늘어졌다. 시어머니가 다시 악을 썼다. 전현이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야. 도대체 누군데 우리 아들한테 뒤집었으요. 나는 처음으로 강정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누구야, 저 여자. 그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방어막을 쳤다. 그냥 거래처 사람이겠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접대할 일도 생기고 거래처 사람 차에 태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사람 목숨이 오가는데 꼬투리 잡을 게 없어서 그런 걸 캐묻고 앉았니? 거래처 사람이 셔츠깃을 다듬어주고 조수석에 앉아 어깨에 기대고 새벽 1시에 단둘이 술집에서 나옵니까?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어머님, 이것도 그냥 사소한 오해라고 감싸실 건가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다. 사고가 날 줄은 몰랐겠지만 강정우의 그 잘난 야근 속에 다른 여자가 숨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단지 내가 사고 현장에서 이 지독한 진실을 만천하에 까발릴 줄은 몰랐을 뿐. 경찰차에 오르기 전 강정우가 마침내 나를 향해 윽박질렀다. 서원채, 너 기어이나 말려주길 작정이야? 나 내 남편이야. 무조건 내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폴리스라인 쪽으로 다가가 2명의 경찰을 사이에 두고 그와 시선을 마주쳤다. 나는 오늘 밤 팩트의 편에 섰어. 내가 말했다. 당신이 차로 사람을 쳤을 때 당신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었잖아. 차 문이 닫히고 그의 외침은 차단되었다. 시어머니가 경찰차를 쫓아 몇 걸음 뛰어가다 다리가 풀려 가로등을 붙잡고 겨우 버텼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쏘아보았다. 갈기갈기 찢어 죽일 듯한 도끼가 서린 눈빛이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경찰서에서 조서를 썼다. 민수정이 내내 내 곁을 지켰다. 그녀가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었지만 한 모금 삼키자마자 위액이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술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난 입에 술 한 방울 대지 않았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구간별로 돌려볼 때마다 내 집 지하주차장에서 내 차를 몰고 빠져나가 그 여자를 태우고 뻔뻔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강정우의 모습을 반복해서 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 3년간 차근이라는 변명으로 덮어왔던 그 더러운 밤의 실체를. 눈물이 날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조사실 의자에 앉아있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시리기만 했다. 경찰의 질문에 나는 꼬박꼬박 대답했다. 시간, 장소, 메신저 내용, 차량 등록증, 블랙박스 설치 경위와 클라우드 계정 정보까지 평소 회사에서 보고서를 브리핑할 때보다 훨씬 또렷하게 진술했다. 서원채 씨는 강정우 씨가 면허 취소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 사용에 동의하셨습니까? 경찰이 물었다. 동의한 적 없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인 줄도 몰랐고요. 다 회복되었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시어머니 남알순 씨와 서원채 씨가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경찰과 피해자 측에 제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제게 거짓 자백을 강요했고요. 조서를 다 꾸미고 경찰이 서명을 요구했다. 종이 위에 펜 끝을 가져다 대는 순간 내 손목에 시어머니가 꽉 쥐어짜 만든 시뻘건 자국 4개가 훈장처럼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걸 본 민수정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다. 사진 찍어.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내 손목을 찍고 시어머니가 물고 늘어졌던 구겨진 바짓가랑이도 남김없이 찍었다. 그녀는 구태여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은채야, 날 박자마자 당장 변호사부터 선임해. 저쪽에서 선수치게 두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날이 밝고 잠실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니 거실은 내가 어제 퇴근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세탁기 안에는 강정우가 벗어던진 운동복이 들어있었고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지난주에 가져다준 반찬통이 놓여 있었다. 그때도 그녀는 통을 제대로 씻지 않았다며 나를 타박했었다. 현관장 위에는 우리의 결혼 액자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강정우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에 손을 두르고 있었다.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한 남편인 척. 나는 액자를 뒤집어 엎어버렸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5번을 내리걸던 그녀는 6번째에 문자를 남겼다. 은채야, 엄마가 어젯밤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말이 헛나왔다. 정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일단 경찰서로 와서 오해부터 풀자. 부부 사이에 못 넘을 산이 어딨니? 나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변호사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분으로 가사 소송과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베테랑이었다. 오전 10시,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 블랙박스 클라우드 영상, 메신저 캡처본,
경찰 조서 번호, 현장에서 녹음한 시어머니의 음성 파일, 동료들의 진술서까지 모조리 넘겼다. 자료를 훑어본 변호사가 고개를 드러내게 물었다.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3년 전 결혼할 때 나도 이와 비슷한 사무실에 앉아 부동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 잠실 아파트는 결혼 후 공동 명의로 전세를 살다가 대출을 끼고 매매로 돌린 것이었다. 계약금의 상당 부분은 내 결혼 전 모아둔 적금에서 나갔고 대출금은 줄곧 우리의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그랬다. 집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진정한 한 식구지. 우리 은채는 속이 깊어서 그런 거 째째하게 안 따질 거야. 나는 정말 째째하게 굴지 않았다. 강정우가 큰돈 들어갈 일은 자기가 맡을 테니 생활비는 나보고 부담하라고 했을 때도 군말 없이 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부담한다는 큰돈은 쥐꼬리만 했고 아파트 관리비며 생활비, 시어머니 명절 용돈 같은 건 몽땅 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걸 깨달았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자잘한 돈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혼이요. 아파트 명의랑 제가 받아야 할 목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제 진술을 번복하라는 그 어떤 연락도 다 차단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외도 증거에다 본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정황까지 있으니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형사사건 쪽은 은채 씨가 차량 소유주이자 범인 도피 교사의 피해자이기도 하니까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쪽 사람들은 절대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세요. 그녀는 초안을 내 앞으로 밀어주며 무덤덤하게 덧붙였다. 분명히 매달리고 사정하다가 안 되면 협박도 할 겁니다. 절대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쳐들어왔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다. 인터폰 모니터로 확인하니 그녀가 복도에 서 있었다. 머리도 빗지 않은 몰골로 보온통을 들고 있었다. 처음엔 초인종을 누르더니 나중엔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은채야, 엄마야. 문 열어봐. 엄마가 너 먹이려고 국 좀 끓여왔어. 어젯밤에 많이 놀랐지? 얼굴 보고 차근차근 얘기하자꾸나.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너머로 대답했다. 제 변호사 통해서 말씀하세요. 문밖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보온통이 바닥에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변호사. 내가 지금 나한테 변호사라고 했냐? 그녀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앙칼지게 변했다. 우리 정우가 지금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아내라는 년이 남편 빼낼 생각은 안 하고 변호사부터 찾아가 이혼 타령을 해? 서은채, 너 피도 눈물도 없니? 나는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고 현관장 위에 올려두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사적으로 할 얘기 없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그녀가 현관문을 걷어찼다. 우리 강씨 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 아들이 산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내 아들이 사준 차 몰고 다니면서 일 터지니까 바로 안면 싹 바꾸네. 너 진작부터 이혼할 궁리하고 있었지? 그 직장 동료라는 년이랑 짜고 친 거 아니야. 나는 인터폰 모니터만 응시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어 있었는데 분노로 일그러진 이목구비가 가관이었다. 복도에 지나가는 이웃의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즉각 목소리 톤을 바꾸어 훌쩍거리며 연기를 시작했다. 아이고 은채야, 엄마가 이렇게 빌게. 우리 정우가 한순간 홀려서 실수한 거야? 걔 감옥 가면 절대 안 돼. 내가 경찰한테 가서 어제 너무 놀라서 잘못 말했다고, 정우가 운전하는 거 너도 알았다고 말 한마디만 해줘라. 그럼 벌도 덜 받고 너희 둘이 후를 털고 다시 살면 되잖니? 이웃 주민이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집 문을 힐끗거렸다. 나는 현관문에 달린 안전고리를 걸고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내가 마음이 약해진 줄 안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문틈으로 몸을 들이밀려 했다. 안전고리가 팽팽하게 당겨졌고 그녀의 얼굴이 문틈 사이에 흉하게 찌그러졌다. 나는 한 손에 든 휴대전화 액정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녹음 중임을 알리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방금
저한테 경찰서 가서 강정우가 무면허의 음주 상태로 제 차를 운전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진술을 조작하라고 하셨죠. 계속 말씀해 보시죠. 시어머니의 억지 울음이 뚝 멎었다. 이웃 주민의 표정도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목소리를 꾹 눌러 말했다. 너 기어이 동네방네 다 소문내야 직성이 풀리겠니? 어젯밤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랑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하며 제가 운전했다고 하셨을 때 이미 세상 천지에 다 소문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너 진짜 독한 년이구나. 우리 정우가 어쩌다 너 같은 걸 집에 들여서.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바람에 손끝이 시려왔다. 그 사람, 아내를 얻은 거지 대리 처벌받을 총알바지를 들인 게 아닙니다. 나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밖에서 욕설을 퍼붓던 시어머니는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가 나자 다시 앓는 소리를 내며 울음 섞인 연기를 재개했다. 늘 저런 식이었다. 남들 앞에서는 체면을 차리면서 내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내고 이빨을 들이밀었다. 예전 같았으면 강정우가 난처해질까 봐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모셔서 꿀물이라도 타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문 안쪽에 우두커니 서서 그녀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금 녹음한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그날 저녁 강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치장 전화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인지 그의 목소리는 잔뜩 다급했다. 은채야, 내 말 좀 들어봐. 어젯밤엔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엄마도 너무 놀라서 그러신 거야. 널 해코지 하려던 게 아니라고. 제발 이혼 소장은 좀 미루고 피해자 쪽 만나서 합의 좀 도와줘. 돈은 어떻게든 내가 마련해 볼 테니까.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변호사가 보내온 이혼 합의서 수정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매번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모서리에 먼지가 남았다고 트집 잡던 그 식탁. 지금 그 식탁 표면은 내 휴대전화 액정이 거울처럼 비칠 만큼 반질반질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길 바라는데 내가 담담하게 물었다. 내가 한풀 꺾인 줄 안 그는 즉시 꼬리를 내리며 달래는 투로 나왔다. 당신 손해사정이라니까 절차 잘 알잖아. 피해자 가족들 만나서 우리가 변상 다 할 테니까 콩밥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 좀 해줘. 그리고 블랙박스 건은 당신이 내가 차 쓴 거 알았다고만 해줘. 내가 널 속인 것처럼 몰아가지 말고. 그러면 판사도 가족 관계를 참작해 줄 거야. 그럼 조수석에 탔던 그 여자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다. 몇 초 후 그가 웅얼거렸다.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나랑 그 여잔 그냥 거래처 사람. 그는 말문이 막힌 듯하더니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했다.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의뢰 있는 일인데 그걸 꼭 지금 꼬투리를 잡아야겠어? 나 지금 징역 살게 생겼는데 꼭 그따위 얘기나 해야겠냐고. 은채야, 내가 너한테 섭섭하게 한 적 있어? 3년 동안 잠실 아파트에서 살면서 내가 아쉬운 소리 할 일 있었냐고. 나는 거실장에 뒤집혀 있는 결혼 액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강정우. 어제 현장에서 당신 엄마가 날 경찰들 앞으로 떠밀었을 때 내가 대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그가 목소리를 꾹 눌러 말했다. 너 감옥 안 가? 넌 초범이고 여자니까 벌금 좀 내고 합의금 주면 집행유예로 끝나. 휴대전화를 쥔 내 손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다 두드린 상태였다. 현장에서 너무 놀라 우발적으로 한 짓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어떤 형벌을 감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피해를 벌금 좀 내는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내 인생, 내 커리어, 내 신용, 내 자유 그 모든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재어본 뒤 자기가 감옥 가는 것보다 내 인생 망치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보험사 보상과 손해사정인이야. 나는 차갑게 뱉어냈다. 만약 내가 음주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받으면 내 직장 생활은 그걸로 끝이야. 내 커리어는 박살나는 거고 앞으로 어떤 사고 현장에서도 남한테 진실을 말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어져. 수화기 너머로 그가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말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 우린 부부잖아. 그래서 날 총알바지로 쓰려고 한 거겠지? 그가 갑자기 꽥 소리를 질렀다. 그럼 어쩌라고? 나 이대로 썩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서은채, 너 똑똑히 알아둬. 이 집에 내 목도 있어. 나 콩밥 먹으면 너한테 좋을 게 뭐 있는데? 나는 변호사가 보낸 합의서의 재산 분할 페이지를 넘겼다. 좋을 거 없지? 하지만 적어도 당신 대신 감옥에 가는 짓은 피할 수 있으니까. 통화 제한 시간이 끝났다. 전화가 뚝 끊기기 직전 그가 내뱉은 쌍욕이 귓가를 쳤다. 아주 짧았지만 너무나 선명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는 강정우의 변호인에게 협의 이혼 서류를 보냈다. 오후가 되자 당장 상대 측에서 강경한 태도로 전화가 왔다. 변호사는 스피커폰을 켜서 나도 듣게 해주었다. 강정우 씨가 지금 형사사건 초기라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서은채 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명의까지 통째로 달라는 건 너무 무리한 처사 아닙니까? 부부 공동재산은 공평하게 분할해야죠. 내 변호사는 서류를 차르륵 넘기며 서늘하게 응수했다. 공평한 분할, 좋습니다. 서은채 씨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아파트 전세금 보탠 이체 내역, 결혼 후 생활비 전담한 내역, 그리고 강정우 씨가 면허 취소 사실을 숨기고 서은채 씨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증거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혼인 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물증도 차고 넘치고요. 소송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면 지금 당장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멈칫했다. 외도 증거가 있다고 해서 재산 분할이 무조건 100% 한쪽으로 기우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래서 저희는 서은채 씨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할순 여사께서 서은채 씨에게 수차례 위증을 강요한 녹음 파일도 수사기관에 넘길 거고요. 강정우 씨께 먼저 확인해 보시죠. 어머님께서 계속 협박 전화 돌리시는 거 방치하실 건지? 수학이 넘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곁에 앉아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 예전에는 시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행여나 매정해 보일까봐, 정우 씨가 중간에서 난처해질까봐 습관적으로 변명하고 굽히고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 내 변호사가 서류 더미를 무기 삼아 저들을 짓누르는 모습을 보며 뼈저리게 깨달았다. 구차하게 언성을 높일 필요도, 억울하다고 눈물 흘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증거는 그 어떤 눈물보다 강력했다. 경찰서 조사도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피해자 가족은 개인적인 합의를 일절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차에 치인 피해자는 야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간호사였는데 종아리뼈가 으스러지고 머리에도 상처를 입었다. 사고 현장에서 울부짖던 중년 남성이 바로 그녀의 친오빠였다. 나중에 경찰서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내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서은채 씨, 솔직히 처음엔 저희도 그쪽이 뺑소니 친 줄 알았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 보고 나서야 진실을 알았죠. 정말 다행입니다. 뒤집어 쓰지 않으셔서. 나는 대답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동생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그 인간 엄마라는 작자는 그 난리통에도 합의금 타령이나 하고 자빠졌더군요. 우린 절대 돈 받고 끝낼 생각 없습니다. 그가 자리를 뜬 후 나는 복도 벤치에 잠시 기대어 앉았다. 경찰서의 형광등 불빛은 눈이 시리도록 하였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시어머니는 멀지 않은 곳의 벽에 기대어 쭈그려 앉은 채 종이컵을 쥐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녀는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벌떡 일어났다. 은채야.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가 내 쪽으로 비척비척 걸어왔다. 며칠 새 푹 쉬어버린 목소리였다. 엄마가 다 잘못했다. 그날은 하도 경황이 없어서 입방아를 찧은 거야? 내가 경찰한테 가서 내가 일부러 위증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운전한 줄 착각했다고 한마디만 해다오. 내가 그렇게만 말해주면 엄마는 수사 안 받아도 된대. 그때 제가 부서 회식 중인 거 정말 모르셨어요. 내가 무표정하게 물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다. 네, 내가 정우 전화를 받았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길래 너도 같이 타고 있는 줄 알았지? 블랙박스 영상에서 당신 아들은 자기가 운전한 거 경찰이 알면 안 된다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가리키며 제가 운전했다고 우기셨고요. 그녀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더니 금세 그 알량한 동정심 유발 연기를 걷어치웠다. 너 기어이 이 늙은이까지 감방에 쳐넣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친척들이 우리 강씨 집안을 어떻게 보겠어. 조상님들 뵐 면목도 없이. 정우 인생도 이미 박살났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짓밟아야겠어? 나는 그녀의 등 뒤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조사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흥미로운 듯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그 시선들을 눈치채고는 재빨리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은채야, 집안 망신은 시키지 말자. 내가 정우랑 갈라서든 말든 그건 내 맘이지만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어선 안 되지. 나중에 내가 재혼이라도 하려면 시어머니 감방 보낸 독한 년이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무서운지 좀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그녀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내가 상처받은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다.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했던 걸 뉘우치는 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자기 아들이 콩밥을 먹고 자기가 전과자가 되고 강씨 집안의 알량한 체면이 진흙탕에 처박히는 것만 두려울 뿐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접근 금지 및 연락 제한 통보서였다. 남알순 씨, 앞으로 저한테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십시오. 방금 하신 말씀, 경찰서 복도 CCTV에 다 찍혔고 제 휴대폰에도 녹음됐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불렀어? 남알순 씨, 나는 서류를 옆빈 의자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우린 이제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고부 갈등 풀듯 대화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종이 쪼가리를 노려보며 손을 벌벌 떨었다. 몇 초 뒤, 그녀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저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녀의 손가락 틈새로 번뜩이는 뱀 같은 눈동자만 똑똑히 응시했다. 여전히 나를 올가맬 빈틈을 찾고 있는 그 교활한 눈빛을. 하지만 이젠 어림없는 소리였다. 강정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그의 태도도 다시 한번 널뛰기를 했다. 처음엔 한 번만 살려주면 평생 기어다니며 살겠다고 애걸복걸하더니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주변 지인들을 통해 나를 헐뜯기 시작했다. 남편 사고 난 틈을 타서 아파트 차지하려는 독사 같은 년이라고. 나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그 헛소리들을 고스란히 캡처해 변호사에게 넘겼다. 나중에는 그의 변호인이 조정을 제안해왔다. 강정우가 실형을 살게 되면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해지니 이혼 재산 분할해서 조금 양보해달라는 되도 않는 논리였다. 변호사가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들을 읽어줄 때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내가 아파트 명의를 포기하고 차는 강정우 가족이 처분하게 놔두며 공동통장의 잔고는 절반으로 나누자고 했다. 그가 저지른 뺑소니 사고로 인해 내 직장 생명이 끝장날 뻔한 것, 내 명예가 실추된 것,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지저분한 외도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에는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뻔뻔한 문구 하나로 퉁치려 들었다. 쌍방 책임이요. 내가 헛웃음을 치며 물었다. 변호사 역시 차갑게 비웃었다. 쓰레기들이 흔히 쓰는 개수작이죠. 우리는 단 한 푼도 양보하지 않았다. 나는 지난 3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모조리 뽑아 정리했다.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수도세, 가전제품 할부금, 시어머니가 철마다 요구했던 종친회 찬조금까지. 나는 합의서에 구구절절 눈물바람을 늘어놓는 대신 금융거래 내역이라는 팩트로 시간표를 만들었다. 가장 역겨웠던 건 강정우가 야근을 핑계로 긁고 다녔던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회사에서 삼각김밥으로 때웠다던 날 밤의 결제 내역은 강남 룸살롱과 모텔 주차장이었고 거래처에 명절 선물 돌리러 간다던 주말의 결제 내역은 명품 액세서리 매장이었다. 이런 흔적들이 예전에는 왜 내 눈에 안 보였을까?
그저 내가 그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았을 뿐이다. 민수정이 밤늦게까지 서류 정리를 도와주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월별로 카드 명세서를 철철이 모으다가 문득 고개를 드러내게 물었다. 은채야, 진작 안 찾아본 거 후회 안 해? 나는 주차장 영수증 하나를 파일에 끼워 넣으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지금이라도 끝장내면 그만이지. 그녀는 내 손목에 옅게 남은 시뻘건 멍 자국을 응시하다가 더는 묻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다. 너 그거 알아? 우리 팀 후배들이 내 블랙박스 영상으로 역관광 보낸 얘기 듣더니 자기들도 클라우드 백업부터 빵빵하게 결제하겠다고 난리야. 나는 피식 웃었다. 걔들한테 전해. 달아놓기만 하지 말고 무조건 클라우드 연동 확인하라고. 그 농담을 내뱉고 나서야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상처가 아물어서가 아니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사건을 내 구역으로 끌어들여 철저하게 전무로 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에는 증거가 있고 타임라인이 있고 책임자가 있고 명확한 결과가 존재한다. 감정은 사람을 뒤흔들지만 팩트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혼 조정 기일, 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원 조정실에 출석했다. 구속 수감 중인 강정우는 화상 연결로 참석했다. 머리를 빡빡 밀고 헬쑥해진 그의 얼굴에는 집구석에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호통치던 오만함 따윈 흔적도 없었다. 모니터 화면이 켜지자 그는 제일 먼저 나를 찾았고 예전처럼 내 기색을 살피는 얄팍한 눈빛을 보냈다. 은채야,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다. 내가 나 원망하는 거 알아. 그래도 우리 3년이나 부부로 살았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끝장을 봐야겠어? 가운데 앉은 조정위원이 양측의 진술을 지시했다.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는 오늘은 한껏 차려입고 불교 염주를 든 채 들어올 때부터 연신 알맹이를 굴리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고도 악을 쓰지 않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폼이 자기가 천하의 억울한 피해자라는 걸 온몸으로 시위하는 듯했다. 내 변호사가 먼저 깔끔하게 요구사항을 브리핑했다. 혼인관계 즉각 해소. 아파트는 재산분할 판결 전까지 서은채 씨가 거주하며 이후 기여도 및 귀책 사유에 따라 정산할 것, 차량 소유권은 서은채 씨에게 유지하되 이번 사고로 인한 형사, 민사상 책임은 실운전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 그리고 강정우 측 가족은 어떠한 형태로든 서은채 씨에게 접근하거나 진술 번복을 요구하지 말 것. 강정우 측 변호사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차량 명의가 서은채 씨로 되어 있으니 비록 강정우 씨가 운전했다 하더라도 차량 관리 부실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상환에 있어서도 강정우 씨의 기여도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내 변호사는 콧방귀를 끼며 준비해온 자료 더미를 책상 위로 던지듯 밀어주었다. 차량 관리 책임 운운하시는데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낸 인명사고의 형사 책임까지 차주가 져야 한단 소립니까? 서은채 씨는 강정우 씨가 면허 취소 사실을 속이고 야근이라는 핑계로 차를 편취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금 조달 및 대출 상환 내역도 여기 이런 단위까지 다 뽑아왔고요. 강정우 씨는 혼인 기간 내내 자기 수입을 룸살롱과 상간녀에게 갖다 바쳤고 부인에게 뺑소니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으니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은 강정우 씨에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상간녀라니. 말이 왜 그렇게 상스러워.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은채 너 이런 걸로 꼬투리 잡아서 집까지 다 뺏으려 드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조정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조정위원이 미간을 찌푸리며 경고했다. 가족분, 발언권 없고 말씀하십시오.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쏘아보았다. 내가 강씨 집안에 시집와서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안 굶기고 옷 한 벌 안 모자라게 입혀줬다. 남편이 실수 좀 했다고 구명은 못해줄 망정 집안 가계부까지 탈탈 털어 법정에 까발려? 내 부모님이 널 그렇게 가르치디? 책상 밑에 둔 내 주먹이 꽉 쥐어졌다. 내 변호사가 입을 열려던 찰나 내가 그녀의 손등을 지그시 눌러 제지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운전하지 않은 차에 죄를 덮어쓰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딴 여자랑 바람난 것도 아내 탓이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대리 처벌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짓거리는 집안일로 덮을 게 아니라 범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얘졌다. 손에 쥐고 있던 염주가 스르륵 풀려 책상 위로 요란하게 쏟아졌다. 모니터 속 강정우가 인상을 찌푸렸다. 은채야, 제발 엄마는 끌어들이지 마. 오늘 끄신 분이 그날 너무 놀라서 그러셨다잖아. 당신이 어머님한테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더라? 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는 시선을 획 피했다. 나는 계속 몰아붙였다. 내가 운전한 거 경찰이 알면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날 손가락질하며 내가 운전했다고 소리쳤고, 강정우, 당신 모자는 당황한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범죄를 분담한 거야? 모니터 너머 그의 낯빛이 잿빛으로 변했다. 조정위원도 매서운 눈초리로 그를 훑어보았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변명했다. 내가 우리가 짰다는 증거라도 있어? 내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 사본을 책상 한가운데 펼쳐놓았다. 관련 증거는 이미 형사재판 기록에 다 넘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형사 책임을 논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혼 조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죠. 만약 남할순 여사께서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신다면 저희는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는 물론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턱이 덜덜 떨리더니 입이 꾹 다물어졌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은 것이다. 이곳은 자기가 안방마님 행세하던 것일 소파가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라는 권위로 호통을 치고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린다고 해서 이 상황을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가 그녀의 염주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무기라는 걸 말이다. 모니터 속에서 한참 침묵을 지키던 강정우가 불쑥 내게 말했다. 내가 이 조건 다 수용하면 내가 피해자 가족들한테 선처해달라고 말 좀 전해줄 수 있어? 합의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아니, 나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잘라 말했다. 그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진짜 그거 하나 못 해준다고? 내가 치인 게 아니잖아. 나한테 당신을 용서할 자격 따윈 없어.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두 눈에 도끼가 서렸다. 너 진짜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독한 년이구나.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조정위원이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갈 때마다 상대 측 변호사는 몇 번이나 밖으로 나가 전화를 돌렸고 시어머니도 한 번 쫓아나갔다 오더니 안색이 시체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나 없이는 형사사건의 선처도 불가능하고 내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 아파트 명의도 건질 수 없다는 현실의 벽에 제대로 부딪힌 모양이었다. 당일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저쪽의 콧대는 완벽하게 꺾였다. 일주일 뒤 그들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다. 강정우 몫의 일부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선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아파트는 온전히 내 차지가 되었다. 강정우와 시어머니의 출입은 물론 접근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차량 명의와 주소지도 내 앞으로 완전히 이전되었다. 그동안 그가 저지른 짓거리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그들은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토해내야만 했다. 변호사가 최종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다.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완승입니다. 형사재판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테니까요. 나는 거침없이 펜을 들어 서명했다. 종이 위를 구르는 펜촉은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형사재판이 열리던 날 나는 방청석 맨 앞줄을 피해서 앉았다. 피해자 가족들도 출석했고 강정우 옆구리에 매달려 있던 그 여자도 증인 자격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이마엔 아직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 들어서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섞지 않았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그날 밤 강정우와 술을 퍼마셨으며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도 음주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술술 불었다. 강정우가 면허 금방 다시 딴다. 새벽엔 단속 절대 안 한다고 큰소리 쳤다고도 했다.
사고가 나자마자 119가 아니라 지 엄마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 뺑소니 칠 궁리부터 했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까발려졌다. 그 증언이 쏟아질 때마다 피고인석의 강정우는 고개를 푹 수그렸고 방청석의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꺽꺽거렸다. 그녀 옆에 앉아있던 친척들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와 거리를 두며 몸을 비틀었다. 피해자 오빠가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섰다. 그는 동생의 진단서와 끔찍한 수술 기록을 재판장에게 제출하며 울분을 토했다. 동생은 지금도 혼자 걷지도 못하고 밤마다 자동차 브레이크 밟는 소리만 들리면 경기하며 깨어납니다. 우린 돈 몇 푼 더 뜯어내자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술 처먹고 남의 몸을 부숴놨으면 지 마누라나 남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죗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강정우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뭐라 웅얼거렸다. 판사가 발언 기회를 주자 그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느니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느니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느니 번지르르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내가 참고인 자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차례가 왔다. 나는 군더더기 없이 팩트만 내리꽂았다. 차는 내 명의이고 사고 당시 난 없었으며 블랙박스 클라우드 영상은 내가 직접 경찰에 넘긴 것이고 강정우는 나에게 면허 회복을 거짓말했으며 시어머니 남할순 씨는 현장에서 내게 운전석에 앉은 것으로 위증하라고 협박했다고. 강정우는 뚫어질 듯 나를 응시했다. 예전에 그가 직장에서 깨지고 들어왔을 때면 짓던 바로 그 표정. 내가 먼저 져주기를, 내가 먼저 무슨 일 있냐며 달래주기를 바라는 구질구질한 눈빛. 하지만 그날 나는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다. 내 발언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앉을 때 내 뒤에서 방청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판결은 가차없는 징역형이었다. 선고 기간이 몇 년인지 내 귀에 똑똑히 박혔지만 굳이 속으로 되뇌진 않았다. 숫자보다 더 강렬하게 뇌리에 남은 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강정우의 낯짝이었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엄마를 찾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가려다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다.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뻗은 그녀의 구부러진 손가락이 자기 대신 이 썩어 빠진 집구석을 지탱해줄 누군가를 헛되이 긁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시어머니 역시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고 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그녀의 만행이 담긴 녹음 파일과 현장 증인들의 진술이 증거로 빼곡히 쌓여 있었다. 그녀가 내게 전화를 거는 횟수는 날이 갈수록 미친 듯이 늘어났다. 처음엔 엉엉 울다가 나중엔 애걸복걸하다가 결국 끝에 가선 지쳐 헐떡이는 숨소리만 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채야. 나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있었다. 엄마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잠실 아파트 단지 위로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다. 거실에는 오직 나 혼자만의 차분한 숨소리만 맴돌았다. 말씀하세요. 내 목소리가 이토록 건조할 줄 몰랐는지 그녀는 한참을 우물쭈물했다. 조사받으러 갔더니 나도 징역 살 수도 있단다. 내가 그 녹음 파일 제출한 거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그냥 내가 오해한 거라고, 내가 너더러 뒤집어 쓰라고 한 적 없다고 한마디만 해줘. 내 나이에 감방 가면 뼈도 못 추려. 증거는 이미 제출됐고 제 말 한마디로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정이라도 해봐. 그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형사들한테 가서 우리 시어머니고 우리 이미 갈라선 마당에 더 문제 삼기 싫다고 좋게 좋게 말 좀 해보라고. 은채야, 엄마가 죽어라 빈다. 정우도 이미 감방 갔는데 나까지 이 꼴 날 순 없잖아. 너도 남편이랑 시어머니 둘 다 감방 보낸 독한 년이란 소리 듣기 싫잖니. 나는 휴대전화를 고쳐쥐고 탁자 위에 놓인 차량 이전 등록 신청서를 꾹 눌렀다. 서류에는 강정우의 흔적을 말끔히 지운 오롯이 내 이름과 내 주소만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남할순 씨, 강정우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서 콩밥 먹는 거고요. 남할순 씨는 경찰 앞에서 사기치고 저한테 범죄 덮어씌우려다 덜미 잡힌 겁니다. 제가 두 사람을 감방에 쳐넣은 게 아니라
당신들 제 발로 기어들어간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억눌린 오열이 터져나왔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굴 거냐? 나는 그녀가 우리 집에 처음 오던 날을 떠올렸다. 남자는 위가 약하니 아내가 국 하나라도 정성껏 끓여 바쳐야 한다며 호통치던 모습. 명절 때 수십 명의 친척 앞에서 나를 부엌으로 몰아넣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키며 우리 며느리가 손이 빠릿빠릿해라며 깔깔대던 얼굴.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내 손목을 쥐어짜며 눈 딱 감고 한 번만 뒤집었어라며 속삭이던 악마 같은 목소리. 나라고 일말의 정이 없었겠는가? 그 얄팍한 정마저 그녀 스스로 산산조각 냈을 뿐.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앞으로 볼 일 있으면 제 변호사 통하세요. 나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번호 역시 변호사에게 넘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갈아서 처리하겠다는 깔끔한 답장이 왔다. 그날 밤 나는 모처럼 단잠에 빠졌다. 끔찍한 차 사고의 악몽도 강정우의 구질구질한 면상도 나타나지 않는 완벽한 숙면이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날 아침은 유난히 칼바람이 매서웠다. 뺨을 때리는 바람을 맞으며 나는 변호사로부터 판결문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서류 끝자락을 꽉 쥔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그 종이에는 나와 강정우의 혼인관계가 완벽하게 박살났음이 명시되어 있었다. 아파트는 법적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온전히 내 거주 공간으로 보장되며 전남편과 시어머니를 포함한 직계 가족의 접근 및 협박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조항까지. 변호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차명에 이전하고 보험 갱신만 하시면 끝입니다. 그쪽 분야는 선수시니까 제가 굳이 참견 안 해도 되겠죠? 나도 마주 웃었다. 그거야말로 제 주특기죠. 내 차는 아직 정비소에 있었다. 찌그러진 앞범퍼와 수리 비용은 보험사 절차에 따라 강정우의 불법 주행 책임을 철저히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였다. 차를 찾으러 간 날 정비소 사장님은 내게 차 키를 건네며 묘한 시선을 던졌다. 이런 바닥의 소문이 의뢰 그렇듯 사고 난 차에는 늘 구질구질한 사연이 묻어있기 마련이니까. 실내 블랙박스는 점검 다 끝났습니다.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요. 클라우드 연동도 완벽합니다. 사장님이 말했다. 나는 차 키를 받아 쥐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지만 곧바로 시동을 걸지는 않았다. 차 안은 새 차처럼 깔끔하게 소독되어 있었고 그 여자의 싸구려 향수 냄새도 핏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치웠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이 운전대, 이 룸미러, 그리고 내 목숨줄을 살려준 저 작은 블랙박스 렌즈는 그날 밤의 추악한 진실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렌즈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차량 등록증의 주소지를 내 아파트로 확정하고 자동차 보험의 수익자와 긴급 연락처도 모조리 갈아치웠다. 강정우의 이름 석자가 서류 한 장 한 장, 전산망에 클릭 한 번마다 철저하게 도려내어졌다. 확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내 인생의 골문 상처가 깨끗하게 소독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몇 주 후, 나는 회사로 복귀했다. 보상과 식구들은 굳이 나에게 불필요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팀장님은 그저 묵묵히 새로운 사고 접수 서류를 내 책상에 툭 던져놓으며 말했다. 은채야, 이거 뒷차가 박았다고 박박 우기는데 현장 사진 보니까 영 견적이 안 나온다. 내가 한번 털어봐라. 나는 서류철을 열었다. 가벼운 접촉 사고였지만 운전자의 진술은 오락가락했고 수리 견적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사진 속 뒷차의 범퍼 긁힌 자국은 앞차의 충돌 부위와 각도가 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익숙한 아드레날린이 손끝을 타고 돌았다. 나는 빨간 펜을 들어 타임라인 위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쳤다. 민수정이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오더니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점심은 든든하게 순대국밥 어때? 콜, 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거 100% 주차장에서 지가 긁어먹고 보험 사기치는 거야? 근처 CCTV부터 까야겠어. 그녀가 활짝 웃었다. 우리 서은채 조사관, 제대로 폼 돌아왔네. 나는 피식 웃고는
시스템의 사고 접수 번호를 탁탁 입력했다. 모니터 불빛이 내 손등 위로 쏟아졌다. 시어머니가 파고들었던 손목의 멍 자국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나는 그 소나기를 내 힘으로 어떻게 비틀어 꺾었는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 오후 피해자 가족 측에서 회사를 통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내 개인정보는 보호 규정상 알아낼 수 없기에 그들은 회사 대표 메일로 정식 감사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팀장님이 봉투를 뜯지 않고 내게 조용히 건네주었다. 편지 내용은 길지 않았다. 치였던 간호사 동생은 수술 경과가 좋아 한창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꼭 내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적혀 있었다. 만약 그날 밤 내가 멍청하게 죄를 뒤집었었다면 진짜 쓰레기는 법의 심판을 비웃으며 빠져나갔을 것이고 자신들 역시 그들의 더러운 돈과 거짓말에 짓눌려 억울하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을 거라고. 편지 끝에는 내 앞날에 늘 평안히 함께하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했다. 사무실에서 청승맞게 눈물을 짜내진 않았다. 다만 퇴근하기 직전 내 차의 블랙박스 클라우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매의 눈으로 체크했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내 차를 몰고 잠실 아파트로 퇴근했다. 내가 사는 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복도로 나서자 고요한 정적이 나를 반겼다. 이제 현관문 앞에서 징징대는 시어머니도 없고 되도 않는 찌개 냄새를 풍기는 보온통도 뒹굴지 않았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거실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다. 거실은 전보다 훨씬 넓고 쾌적해 보였다. 강정우가 허물벗듯 던져두던 옷가지, 싸구려 양주잔, 시어머니가 던져놓고 간 기름 낀 반찬통 따위는 진작에 쓰레기 봉투에 쳐넣어 버렸으니까. 텅 빈 장식장 위에는 굳이 새로운 액자를 올려두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법원에서 날아온 확정 판결문, 완벽하게 내 명의로 세탁된 차량 등록증, 그리고 내일 당장 박살 내야 할 보험 사기꾼의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서류들은 하나같이 고유 번호와 날짜, 그리고 명확한 서명이 찍힌 완벽한 팩트였다. 나는 서류 옆에 차 키를 툭 내려놓았다. 쇳덩이가 식탁에 부딪히며 내는 그 작은 타여름이 이 집구석에 들러붙어 있던 마지막 쓰레기 같은 미련의 그림자마저 산산이 부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오늘 털어야 할 진상 고객은 성북동의 어느 골목길 접촉 사고 현장에 있었다. 자기는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드러누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다며 핏대를 세우는 놈이었다.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놈은 이미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 억울함만 토해내고 있었다. 나는 굳이 언성을 높여 싸우지 않았다. 그저 그의 블랙박스 동선, 통화 내역, 그리고 그가 제출한 터무니없는 수리 견적서를 하나하나 눈앞에 들이밀었다. 놈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변명의 구멍은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옆에 선 후배가 내 입에서 떨어질 결정타만 기다리며 눈을 반짝였다. 나는 서류철의 마지막 사진을 손가락으로 탁탁 치며 말했다. 고객님, 이 스크래치는 이번 사고로 난 게 아닌데요. 저희가 이 시간대 근처 CCTV랑 이전 정비소 기록 싹 다 대조해 볼 겁니다. 보험 사기로 수사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당장 진술 번복하시는 게 신상에 이로우실 텐데요. 놈의 낯빛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나는 파일철을 경쾌하게 덮었다. 저 멀리서 아침 출근길의 자동차 배기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 빌어먹을 도시에서는 매일 새로운 사고가 터지고 새로운 인간 쓰레기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누군가에게 자기 책임을 떠넘기려 발악한다. 나는 앞으로도 쭉 이 일을 할 것이다. 어설픈 거짓말을 박살내고 타임라인을 쪼개고 숨겨진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내어 비겁하게 숨어있는 진짜 범인 새끼들을 멱살 잡아 끌어내는 일. 하지만 이번만큼은 나 스스로 뼛속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다. 팩트는, 증거는 단지 내 밥줄을 챙기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건 다른 누군가의 추악한 범죄로부터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해낼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무기라는 사실을 말이다.